30. 잠시 후 우리는 강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 있었다. 다리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버려두고 간 트럭들과 집마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강물은 불어 있었고 다리는 중심부가 날아가는데 석조 아치가 물속에 떨어지고 흙탕물이 그 위로 넘실거렸다. 우리는 건널 곳을 찾기 위해 강둑에 올랐었다. 더 위쪽에 있는 철교로 가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았다. 길은 젖어서 진흙탕이었다. 부대는 보이지 않았다. 버려진 트럭들과 물건들만 가득했다. 강둑 주위에는 젖은 덤불과 진흙탕뿐 사람도 물건도 보이지 않았다. 강둑을 따라 계속 올라가자 마침내 철교가 나타났다. 정말 아름다운 다리이군. 아이모가 말했다. 평소 바싹 말라있는 강바닥 위에 가로놓은 길고 수수한 철교였다. 다리를 폭파시키기 전에 서둘러 건너는 게 좋겠어. 내가 말했다. 폭파할 놈도 없을걸요? 피아니가 말했다. 다 달아났으니까요. 지뢰를 묻어 놓았을지도 몰라. 보넬로가 말했다. 먼저 건너십시오, 주님. 저 무정부주의자 말하는 것 좀 보게. 아이모가 말했다. 저 녀석 먼저 보내십시오. 내가 가지. 내가 말했다. 사람 하나 건넌다고 폭파되진 않을 거야. 알겠냐? 피아니가 말했다. 저런 게 바로 머리란 거야. 너는 왜 머리가 없어, 이 무정부주의자야? 머리가 있으면 이런 데 있지도 않지. 보넬로가 말했다. 저건 꽤 똑똑한데요, 중이님. 아이모가 말했다. 정말 똑똑하군. 내가 말했다. 우리는 다리 가까이에 이르렀다. 하늘은 다시 흐려져 조금씩 비를 뿌리고 있었다. 다리는 길고 튼튼해 보였다. 우리는 강둑 위로 올라갔다. 한 번에 한 사람씩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먼저 건너기 시작했다. 지뢰선이나 폭발물을 묻은 흔적이 있는지 침목과 레일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침목들 틈새로 저 아래쪽에서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앞쪽 비에 젖은 들판 너머로 역시 비에 젖은 우디네가 보였다. 다리를 건넌 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가까이 상류 쪽에 다리가 또 하나 있었다. 내가 다리를 보고 있을 때 누런 진흙 색깔의 자동차 한 대가 그 다리를 건너갔다. 다리 난간이 높아 일단 차가 들어서자 차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운전병과 그 옆에 앉은 남자, 뒷좌석에 앉은 두 남자의 머리는 보였다. 모두 독일군 철모를 쓰고 있었다. 이윽고 차는 다리를 건너 나무들과 길가에 버려진 차량들 뒤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아이모와 다른 두 병사에게 빨리 건너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다리에서 기어내려가 철뚝 옆에 엎드렸다. 아이모가 나를 따라 내려왔다. 그 차 보았나? 내가 물었다. 아니요, 우리는 중위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참모차 한 대가 저 위쪽 다리를 건너갔어. 참모차가요? 그래. 맙소사. 다른 운전병들도 건너왔고 우리는 모두 철뚝 옆 진창 속에 웅크려 앉아 철로 넘어 다리와 늘어선 나무들과 도랑과 도로를 살펴보았다. 우리 퇴로가 차단된 걸까요, 중위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독일군 참모차가 저 다리를 지나갔다는 거야. 이상한 기분 안 드십니까, 중위님? 머릿속에 묘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보넬로. 한잔 하시겠습니까? 피아니가 물었다. 차단된 거라면 한잔 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아니가 수통을 풀어 마개를 뽑았다. 보라고. 아이모가 말하며 도로 쪽을 가리켰다. 돌다리 난간 위로 독일군 철모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앞으로 기울어진 철모들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자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자전거 부대였다. 선두에 선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 모두 이마와 옆 얼굴을 가릴 만큼 철모를 깊숙이 내려쓰고 있었다. 카빈총이 자전거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었다. 벨트에는 막대형 수류탄이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돌려진 채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비에 젖은 철모와 회색 군복 차림으로 앞과 좌우를 살피며 가볍게 자전거를 달렸다. 처음에 둘, 다음에 나란히 넷,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에 또 12명,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이 달려갔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말을 했다 해도 물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부대는 도로 위쪽으로 사라졌다. 맙소사, 아이모가 말했다. 독일군이었어. 피아니가 말했다. 오스트리아 군이 아니라. 왜 저놈들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지? 내가 말했다. 왜 저 다리를 폭발하지 않은 걸까? 왜 이 강둑에 기관총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명령을 내리십시오, 중위님. 보넬로가 말했다. 나는 몹시 화가 났다.
전부 미쳤군. 하류 쪽 작은 다리는 폭파했잖아. 여기 간선도로 다리를 남겨두다니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저걸 저지할 생각이 없는 건가? 명령해 주십시오, 중위님. 보넬로가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었다. 내 임무는 구급차 세대를 몰고 포르테노네로 가는 것이었다. 나는 이 임무에 실패했다. 나는 포르데노네로 가야 한다. 하지만 우디네까지도 못 갈 수 있다. 젠장 못 간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총에 맞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수통 열지 않았나? 나는 피아니에게 물었다. 그가 수통을 건넸다. 나는 길게 한 모금 마셨다. 출발하는 게 좋겠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서두를 건 없어. 무엇 좀 먹을까? 여기 머물 곳이 못 됩니다. 보넬로가 말했다. 좋아, 출발하지. 이쪽으로 붙어서 걸어야 할까요? 보이지 않게. 위쪽으로 올라가 걷는 게 좋겠어. 저들이 이 다리로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도 전에 놈들이 우리 위쪽에서 나타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철로를 따라 걸었다. 양쪽으로 비에 젖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들판 너머 앞쪽이 우디네의 언덕이었다. 언덕 위의 성은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종탑과 시계탑도 보였다. 들판에는 뽕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앞쪽에 철로 일부가 파괴되어 있었다. 파헤쳐진 침목들이 강둑 아래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엎드려 엎드려 아이모가 말했다. 우리는 철뚝 옆에 엎드렸다. 또 다른 자전거 부대가 길을 지나갔다. 나는 철뚝 가장자리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를 보았는데도 그냥 가는데요? 아이모가 말했다. 위쪽으로 가다가는 죽을 겁니다, 중위님. 보넬로가 말했다. 저들은 우리를 쫓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무언가 다른 걸 쫓고 있어. 그래도 저들이 우리 위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건 더 위험해.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길로 가고 싶은데요. 보넬로가 말했다. 그럼 그리로 가. 우리는 철로를 따라 걷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모가 물었다. 물론이지. 아직 수는 많지 않아. 어둠을 틈타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 참모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알겠어? 내가 말했다. 우리는 계속 철로를 따라 걸었다. 보넬로도 강둑의 진창길을 걷다 지치자 우리 있는 곳으로 올라와 함께 걸었다. 이제 철로는 간선도로를 벗어나 남쪽으로 뻗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 무엇가 지나가고 있는지 볼 수 없었다. 운하에 걸린 짧은 다리는 폭파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교각 위로 기어 올라가 건넜다. 그때 앞쪽에서 포승이 들렸다. 우리는 운하 건너편 철로로 올라섰다. 철로는 나지막한 들판을 가로질러 곧장 마을 쪽으로 이어졌다. 앞쪽에 또 다른 철로가 보였다. 북쪽에는 자전거 부대가 지나갔던 간선도로가 있었고 남쪽에는 들판 너머로 양쪽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늘어선 작은 지선 도로들이 있었다. 나는 남쪽으로 가로질러 가서 마을을 우회한 뒤 campo formio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탈리아멘트 강 쪽 간선도로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우디네를 지나 셰길로만 가면 아군이 후퇴하는 주요 도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 셰길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철뚝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따라와. 나는 말했다. 우리는 셰길을 따라 마을 남쪽으로 빠질 작정이었다. 모두 철뚝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셰길에서 우리를 향해 총알 한 방이 날아왔다. 총알은 철뚝 진흙 속에 박혔다. 뒤로 물러나. 나는 외쳤다. 나는 진흙에 미끄러지면서 철뚝으로 뛰어 올라갔다. 운전병들은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철뚝으로 올라갔다. 무성한 숲에서 총성이 2번 울렸고 철로를 가로지르던 아이모가 비틀거리더니 얼굴을 바닥에 처박으며 꼬꾸라졌다. 우리는 그를 철로 반대편으로 끌고 내려가 반드시 눕혔다. 머리가 비탈 위쪽을 향해야 해. 내가 말했다. 피아니가 그를 돌려 눕혔다. 아이모는 2 다리를 아래로 내뻗고 철뚝 비탈의 진창에 누워 불규칙하게 피를 토했다. 우리 3사람은 빗속에서 그를 둘러싼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총알은 그의 목덜미 아래를 마치고 위로 올라가 오른쪽 눈 밑을 뚫고 나갔다. 내가 2군데 총구멍을 지혈하는 동안 그는 숨을 거두었다. 피아니는 그의 머리를 내려놓고 응급용 붕대로 얼굴을 닦아준 뒤 그대로 두었다. 일은 무엇. 그가 말했다. 독일군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이런 곳에 독일군이 있을 수가 없어. 이탈리아 군이겠군요. 피아니는 경멸의 의미가 담긴 이탈리아니라는 단어를 썼다. 보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모 옆에 앉아 있었지만 쳐다보지는 않았다. 피아니가 철뚝 아래로 굴러떨어진 아이모의 군모를 주워와 얼굴을 덮어주었다. 그는 수통을 꺼냈다. 마시겠나? 피아니가 보넬로에게 수통을 건넸다. 아니, 보넬로가 말했다. 그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철로로 걷다간 우리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말했다. 이건 우리가 들판을 가로지르려 했기 때문이야. 보넬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모가 죽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중위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총을 쏜 건 이탈리아 군이었다니까? 내가 말했다. 독일군이 아니었어. 독일군이라면 우리 모두를 죽였겠죠? 보넬로가 말했다. 지금 우리한테는 독일군보다 이탈리아군이 더 위험해. 내가 말했다. 후방의 부대는 모든 것에 겁을 내고 있어. 독일군이라면 자신들이 뭘 노리는지 알아. 맞습니다, 중위님. 보넬로가 말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죠? 피아니가 물었다.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있는 게 좋겠어. 남쪽으로 가면 괜찮을 거야. 저놈들은 제대로 쏘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또다시 우리에게 총질을 해댈 겁니다. 보넬로가 말했다. 저는 놈들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우딘에 가까운 곳에서 숨을 곳을 찾고 어두워진 뒤 빠져나가자. 가시죠. 보넬로가 말했다. 우리는 철뚝 북쪽으로 내려갔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모는 철뚝 비탈의 진창에 누워있었다. 그는 아주 작아 보였고 두 팔은 옆구리에 붙어 늘어져 있고 각반을 찬 다리와 진흙투성이 군하는 가지는 하고 얼굴에는 군모가 덮여 있었다. 누가 봐도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알아온 그 누구 못지않게 아이모를 좋아했었다. 아이모의 신분 증명서는 내 주머니에 있었고 나는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쓸 것이다. 들판 너머 앞쪽에 농가가 있었다.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옆에 부속 건물들도 보였다. 2층에는 기둥으로 받쳐놓은 발코니가 있었다. 조금 간격을 두고 가는 게 좋겠어. 내가 말했다. 내가 먼저 가지. 나는 농가를 향해 걸어갔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새길이 있었다.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나는 농가 주위의 나무 뒤나 농가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총을 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농가를 주시하면서 다가갔다. 2층 발코니는 흙간으로 연결되고 기둥 사이로 근초가 삐져나와 있었다. 안마당에 판석이 깔려있고 나무들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커다란 이륜 수레가 손잡이 쪽이 높이 들린 채 빗속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앞마당을 거쳐 발코니 처마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보넬로와 피아니가 뒤따라 들어왔다. 집안은 어두웠다. 나는 뒤쪽 부엌으로 갔다. 커다란 개방형 난로에 재가 남아있었다. 재 위에 냄비들이 걸려 있었지만 모두 비어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없었다. 저기 흙간에 숨어있는 게 좋겠어. 내가 말했다. 먹을 걸 좀 찾아서 거기로 가져올 수 있겠나, 피아니? 찾아보겠습니다. 피아니가 말했다. 저도 찾겠습니다. 보넬로가 말했다. 좋아. 내가 말했다. 나는 올라가서 흙간을 살펴보지. 나는 아래쪽 마구간에서 흙간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발견했다. 비가 오는데도 마구간에서는 잘 건조된 기분 좋은 냄새가 났다. 사람들이 떠나며 모두 데려갔는지 가축은 한 마리도 없었다. 흙간에는 근초가 절반쯤 차 있었다. 지붕에 창문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판자로 막아놓았고 다른 하나는 북쪽을 향한 좁은 채광창이었다. 근초를 가축이 있는 아래로 던져주는 활강장치도 있었다. 들보들이 공간을 가로지르며 바로 아래 바닥까지 엇갈리게 세워져 있어 근초 수레를 들여놓고 근초를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근초 냄새를 맡다가 아래로 내려갔고 마구간에서는 잘 말린 말똥 냄새가 났다. 남쪽 창문에 막아놓은 판자 하나를 조금 떼자 앞마당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다른 창으로는 북쪽 들판이 보였다. 돌계단을 쓸 수 없게 된다면 둘 중 어느 창문으로든 나아가 지붕에서 뛰어내리거나 활강장치를 타고 내려갈 수 있다. 흙간이 커서 혹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근처 더미에 몸을 숨길 수도 있다. 숨기에 좋은 곳이었다. 그들이 총을 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남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곳에 독일군이 있을 리 없었다. 독일군은 북쪽에서 내려와 치비달레 쪽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중이었다. 그들이 남쪽에서 올라왔을 리는 없다. 이탈리아군이 훨씬 더 위험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닥치는 대로 총질을 했다. 지난밤 후퇴할 때 우리는 북쪽에서 남하하며 퇴가가는 대열에 이탈리아군 군복을 입은 독일군이 많이 뒤섞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전쟁통에 을에 떠도는 소문의 하나였다. 적은 언제나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 적을 교란하기 위해 독일군 군복을 입고 침투한 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실제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독일군이 그랬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도 믿지 않는다. 우리의 후퇴를 혼란에 빠뜨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군대의 규모에 비해 도로 수가 적은 것만으로도 혼란스럽다. 독일군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명령 같은 거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를 독일군으로 오인하고 쏠 것이다. 그들이 아이모를 쏴주겠다. 기분 좋은 근초 냄새를 맡으며 흙간의 근초 더미에 누워있자 지나온 세월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어릴 적에는 근초 위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 흙간벽 높은 곳에 뚫린 삼각창에 앉은 참새를 공기촉으로 쏘곤 했다. 이제 그 흙간은 없어지고 어느 해인가 솔송나무 숲도 벌채되어 사라지고 숲이 있던 곳에 남은 건 그루터기와 말라버린 우덤지와 나뭇가지, 불탄 자리에 자란 잡초뿐이다.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시는 밀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혹시나 밀란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북쪽 우디네를 향해 발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 포성은 없었다. 그건 괜찮은 일이다. 도로를 따라 약간의 부대를 배치해 놓은 게 분명했다. 근처 흙간의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내려다보니 피아니가 근처를 끌어올리는 바닥에 서 있었다. 그는 긴 소시지와 항아리를 들고 양쪽 겨드랑이에 와인병을 하나씩 끼고 있었다. 올라와, 내가 말했다. 사다리가 있어. 그러고 나서야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래로 내려갔다. 근처 더미에 누워있던 탓에 머리가 멍했다. 나는 선잠에 들었었다. 보넬로는 어디 있지? 내가 물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니가 말했다. 우리는 사다리를 올라가 근처 더미 위에 물건들을 내려놓았다. 피아니는 코르크 따개가 달린 칼을 꺼내 와인 코르크를 뽑았다. 밀랍으로 막아놓았네요. 그가 말했다. 고급품이 분명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보넬로는 어디 있는데? 내가 물었다. 피아니가 나를 바라보았다. 도망쳤습니다, 중위님. 그가 말했다. 차라리 포로가 되겠다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도 모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나 봅니다. 나는 와인병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위님? 자네는 왜 가지 않았지? 내가 물었다. 중위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보넬로는 어디로 간 건가? 모르겠습니다, 중위님.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 내가 말했다. 그 소시지 좀 잘라주겠나? 피아니는 희미한 빛 속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얘기하는 동안 벌써 잘라놨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근처 뜸에 앉아 소시지를 먹고 와인을 마셨다. 결혼식에 쓰려고 아껴둔 와인이 분명했다. 너무 오래되어 색이 변하고 있었다. 이쪽 창밖을 살펴 루이지. 내가 말했다. 루이지는 피아니의 이름이랍니다. 나는 다른 창으로 살필 테니까. 우리는 각자 와인병을 들고 마셨고 나는 마시던 와인병을 들고 가서 근처 더미에 주저앉아 좁은 창문으로 비에 젖은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살펴야 할지 몰랐지만 보이는 것은 들판과 앙상한 뽕나무들과 내리는 비뿐이었다. 와인을 마셨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너무 오래 저장해둔 탓에 술이 삭아서 맛과 색을 잃어버렸다. 나는 점점 어두워지는 바깥을 지켜보았다. 어둠은 아주 빠르게 내려앉았다. 비 내리는 캄캄한 밤이 될 것이다. 밖이 어두워져 경계해도 소용없을 것 같자 나는 피아니에게 갔다. 그는 잠들어 있었고 나는 깨우지 않고 잠시 옆에 앉아 있었다. 덩치가 큰 피아니는 곤히 자고 있었다. 잠시 후 그를 깨워 우리는 함께 출발했다. 무척이나 이상한 밤이었다. 내가 무엇을 예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죽음이나 어둠 속의 총격이나 탈주를 예상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독일군 1개 대대가 지나가는 동안 간선도로 옆 도랑 너머에 납작 엎드려 기다리다가 그들이 사라지자 도로를 건너 북쪽으로 갔다. 빛 속에서 두 번이나 독일군 애가 아주 근접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이탈리아군도 만나지 않고 시내를 통과해 북쪽으로 올라갔고 얼마 후 퇴각 대열 본류에 합류해 밤새 탈리아멘토 강을 향해 걸었다. 그때까지 나는 퇴각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지 못했다. 군대뿐만 아니라 그 지방 전체가 이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차량보다는 빠른 속도로 밤새 걸었다. 다리가 아프고 피곤했지만 빠르게 이동했다. 차라리 포로가 되겠다는 보넬로의 결정은 매우 어리석은 것 같았다. 위험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아무런 사고 없이 양측 군대 사이를 빠져나왔다. 아이모가 죽지 않았다면 위험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다. 철로를 따라 눈에 띄게 걸을 때도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모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이유도 없는 사고였다. 나는 보넬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 기분 어떠십니까, 중위님? 피아니가 물었다. 우리는 차량들과 병사들로 혼잡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다. 좋아. 이렇게 걷는데 지쳤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걷기만 하면 되잖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보넬로는 바보예요. 맞아, 바보지. 그 녀석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위님? 모르겠어. 포로로 잡힌 걸로 할 수 없습니까? 모르겠어. 전쟁이 계속된다면 그 녀석 가족이 고초를 겪게 될 겁니다. 전쟁은 계속되지 않아. 한 병사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집으로 가는 거야. 전쟁은 끝났어. 모두 집으로 간다. 우리 모두 집으로 가고 있다고. 가시죠, 중위님. 피아니가 말했다. 그는 그들을 지나치고 싶어 했다. 중위라고? 누가 중위야? 장교들을 타도하라. 장교들을 타도하라. 피아니가 내 팔을 잡았다. 이름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들이 말썽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요. 이미 장교 몇 명을 쏴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다. 보고서에 보넬로의 가족을 곤란하게 만드는 내용은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대화를 이었다. 전쟁이 끝난다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피아니가 말했다. 저는 전쟁이 끝났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꿈 같은 일이거든요. 곧 알게 되겠지. 내가 말했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 믿어요. 평화 만세. 한 병사가 외쳤다. 우리는 집으로 간다.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아니가 말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고 싶지. 우리는 절대 못 갈 겁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한 병사가 외쳤다. 저들이 총을 버리고 있는데요. 피아니가 말했다. 행군하면서 소총끈을 풀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곤 소리를 질러대고요. 소총은 가지고 있어야지. 소총을 버리면 싸우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비 내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걸으면서 보니 많은 병사가 여전히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소총은 그들의 망토 밖으로 비죽 튀어나와 있었다. 당신들은 어느 여단 소속인가? 한 장교가 소리쳤다. 평화여단. 누군가 외쳤다. 평화여단?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는 건가? 저 장교가 뭐라고 했지? 장교를 타도하라. 평화만세. 가시죠. 피아니가 말했다. 우리는 차량들 속에 버려진 영국군 구급차 2대를 지나쳤다. 고리치아에서 온 차들입니다. 피아니가 말했다. 눈에 익은 것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멀리 왔었군. 먼저 출발했으니까요. 운전병들은 어디 있을까? 훨씬 앞에 있겠죠. 독일군들은 우리네 외곽에서 멈추었어. 내가 말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그 강을 건너겠지. 그렇겠죠. 피아니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군은 계속 진격할 수 있었어. 내가 말했다. 그런데 왜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 글쎄요. 이런 전쟁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말입니다. 수송 차량이 도착하길 기다리는 중이겠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니가 말했다. 그는 혼자 남게 되자 상당히 점잖았다. 동료 병사들과 있을 때는 입이 몹시 흠했었다. 결혼은 했나 루이지?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가 되고 싶지 않은 건가? 그것도 한 가지 이유죠. 결혼하셨습니까, 중위님? 아니, 보넬로도 안 했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나는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좋았다. 그렇죠. 발은 어때? 꽤 아픕니다. 우리는 날이 밝기 전 달리아멘토강 강둑에 도착해 물이 불어난 강을 따라 모든 행렬이 건너고 있는 다리까지 내려갔다. 이 강에서 사수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피아니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수위가 높아진 것이 보였다. 강물이 굽이치며 흐르고 강폭은 넓었다. 나무 다리는 길이가 4분의 3마일쯤이고 여느 때라면 다리 훨씬 아래 넓은 자갈바닥 아래에서 좁게 흘렀을 물이 다리의 나무 판자 바닥 바로 아래에서 넘실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강둑을 따라 걷다가 다리를 건너는 군중 속으로 끼어들었다. 군중 틈에 끼어 포병대 탄약 상자 바로 뒤에부터
탕류 몇 피트 위 빗속에서 천천히 다리를 건너면서 나는 난간 너머로 강을 내려다 보았다. 원하는 속도를 낼 수 없어 몹시 피곤했다. 다리를 걷는다는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대낮에 비행기가 이 다리를 폭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피하니 내가 불렀다. 여기 있습니다, 중위님. 그는 혼잡한 군중 틈에 끼어 조금 앞쪽에 있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되도록 빨리 다리를 건너려 했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우리는 다리를 거의 다 건넜다. 다리 끝 양쪽에서 장교들과 헌병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서 있었다. 지평선을 배경으로 그들의 검은 윤곽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중 한 장교가 대열 속 누군가를 가리켰다. 헌병이 그 남자에 다가가 팔을 붙들고 끌고 나왔다. 그는 남자를 길가로 데려갔다. 우리는 그들 바로 앞에 있었다. 장교들은 대열 속 사람들을 샅샅이 살피면서 때로는 자기들끼리 말하기도 하고 앞으로 걸어나와 누군가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기도 했다. 우리와 마주보기 직전에도 그들은 또 누군가를 끌어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중령이었다. 그들이 그에게 손전등을 비추자 소매에 붙은 사각형 테두리 안에 별들이 보였다. 그는 회색 머리에 키가 작고 뚱뚱했다. 헌병이 그를 장교들 뒤로 끌고 갔다. 우리가 그들 앞에 이르렀을 때 한두 명이 나를 쳐다보았다. 한 장교가 나를 가리키며 헌병에게 무슨 말인가 했다. 헌병이 대열 가장자리를 헤치고 오더니 곧 내 멱살을 잡았다. 무슨 짓인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그의 얼굴을 갈겼다. 모자 아래로 그의 얼굴과 위로 뻗은 콧수염과 뺨에 흘러내리는 피가 보였다. 또 하나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무슨 짓이야? 내가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붙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근총을 꺼내리고 팔을 뒤로 돌렸다. 장교에게 손대면 안 되는 것도 모르나? 다른 하나가 뒤에서 나를 덮치더니 내 팔을 잡고 비틀어 꺾었다. 내가 몸을 돌리자 또 다른 자가 내 목을 움켜잡았다. 나는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왼쪽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때렸다. 반항하면 쏴버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고함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길가로 끌고 갔다. 반항하면 쏴버려. 장교 하나가 말했다. 뒤쪽으로 끌고 가. 당신 누구야? 알게 될 거야. 누구냐고? 야전 헌병이지. 다른 장교가 말했다. 나보고 직접 오라가면 되지 왜 저 비행기들을 시켜서. 이 비행기는 차양이 넓은 군모를 쓴 헌병을 이르던 별명이랍니다. 왜 저 비행기들을 시켜서 붙잡는 건가?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야전 헌병이었다. 다른 놈들과 같이 저 뒤로 끌고 가. 첫 번째 장교가 말했다. 그 봐. 이자 이탈리아의 억양이 이상한데?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 무엇. 내가 말했다. 다른 놈들과 같이 저 뒤로 끌고 가. 첫 번째 장교가 말했다. 그들은 돌 아래 줄지어 선 장교들 뒤로 나를 데려가 강둑 옆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 우리가 그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이 사격 소리가 났다. 소총의 성광이 번쩍하여 하며 총성이 울렸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장교 4명 앞에 서 있는 남자를 헌병이 양쪽에서 한 명씩 지키고 있었다. 또 한 무리가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서 있었다. 또 다른 헌병 4명이 카빈총에 기댄 채 신문하는 장교들 옆에 서 있었다. 차양이 넓은 군모를 쓴 헌병들이었다. 나를 끌고 온 2명은 신문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나는 장교들의 신문을 받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까 대열에서 끌려 나온 회색 머리에 작고 뚱뚱한 중령이었다. 신문하는 장교들은 이탈리아 군인 중에서도 총만 쏘기만 할 뿐 정작 자신은 당해본 적 없는 자들 특유의 유능함과 냉정함, 통솔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소속 여단은 중령이 대답했다. 연대는 그가 대답했다. 왜 연대에서 이탈했나? 그가 대답했다. 장교는 소속 부대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 그가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다른 장교가 말했다. 야만인들이 조국의 신성한 땅을 짓밟도록 만든 것이 바로 당신이나 당신 같은 자들이야. 뭐라고 했나? 중령이 말했다. 우리가 승리의 결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당신 같은 자의 반역 행위 때문이라고. 후퇴해 본 적 있나? 중령이 물었다. 이탈리아는 결코 후퇴하지 않아. 우리는 빗속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우리는 장교들과 마주보고 있었고 체포된 자는 우리 앞쪽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 서 있었다. 나를 총살할 거라면 중령이 말했다. 더 이상 묻지 말고 당장 쏴. 바보 같은 신문하지 말고. 그는 성호를 그었다.
장교들이 모여 의논했다. 한 장교가 서류칠에 무언가 적었다. 부대 이탈, 총살을 명한다. 그가 말했다. 헌병들이 중령을 강둑으로 끌고 갔다. 빗속에 군무도 쓰지 않은 노인이 양쪽의 헌병들에게 이끌려 걸어갔다. 나는 그들이 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다. 장교들은 다른 사람을 신문했다. 그도 소속 부대에서 이탈한 장교였다. 그에게는 해명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의 서류칠에 쓴 판결을 읽자 그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가 총살당할 때 장교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신문하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신문받은 사람을 총살하는 동안 바로 다른 사람을 신문하기로 한 듯 했다. 이런 식이면 피할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신문을 기다려야 할지 지금 도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이탈리아군 군복을 입은 독일인이었다. 그들의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였다. 그들에게 머리라는 게 있고 그게 돌아간다면 말이다. 모두 젊은 장교들이었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조국을 구하고 있었다. 제2군은 탈리아멘토 강 너머에서 재편성되는 중이었다. 그들은 소속 부대에서 이탈한 소령급 이상의 장교들을 처형하고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군 군복을 입은 독일군 선동자들을 적결 처분하고 있었다. 독일군들은 모두 철모를 썼다. 우리 중 철모를 쓴 사람은 둘뿐이었다. 헌병 몇몇도 철모를 썼다. 나머지는 모두 차량이 넓은 군모를 썼다. 우리는 그들을 비행기라고 불렀다. 우리는 빗속에 서 있다가 한 명씩 불려나가 신문을 받고 총살을 당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신문한 사람을 모조리 처형했다. 신문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은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죽음을 선고하는 자 특유의 놀라운 초연함과 준엄한 정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야전 연대 대령을 신문하고 있었다. 그때 장교 셋이 우리 무리에 끌려왔다. 소속 연대는 나는 헌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새로 끌려온 장교들을 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령을 보고 있었다. 나는 몸을 낮추고 두 사람 사이를 밀치며 빠져나와 고개를 숙인 채 강으로 달렸다. 강가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다. 물이 몹시 차가웠지만 나는 최대한 오래 물속에서 버텼다. 물살 때문에 몸이 빙빙 도는 게 느껴졌고 다시는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물속에서 버텼다. 나는 물 위로 올라오자마자 심호흡을 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옷을 많이 끼어 입은 데다 군화까지 신어서 잠수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두 번째 물 위로 올라갔을 때 바로 앞에 떠가는 나무 토막을 보고 한 손을 뻗어 붙잡았다. 나는 나무 토막 뒤로 머리를 숨기고 그 너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강둑 쪽은 보고 싶지 않았다. 달릴 때도 그랬고 처음 물 위로 떠올랐을 때도 총성이 들렸다. 물 위로 떠오르기 직전에도 총성이 들렸다. 그러나 지금은 들리지 않았다. 나무 토막은 물살에 흔들리며 흘러갔고 나는 한 손으로 그것을 꼭 붙잡고 있었다. 강둑 쪽을 보았다. 아주 빠르게 떠내려가는 것 같았다. 강에는 나무 토막들이 많이 있었다. 물이 몹시 차가웠다. 수면에 섬처럼 솟아있는 장가지 더미를 지나갔다. 나는 두 손으로 나무 토막을 붙잡고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강기슭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31. 물살이 빠르면 물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주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강물은 차갑고 비에 물이 불어 기슭에서 떠내려온 온갖 것이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다행히 두툼한 나무 토막을 붙잡았고 그것을 두 손으로 되도록 편하게 붙잡고 턱을 올린 채 얼음같이 차가운 물속에 있었다. 쥐가 날까봐 걱정돼 기슭으로 흘러가길 바랐다. 나는 큰 곡선을 그리며 강을 떠내려갔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기슭에 우거진 덤불이 보였다. 앞쪽에 덤불 섬이 있어서 물살이 기슭 쪽으로 흘렀다. 군화와 군복을 벗고 기슭으로 헤엄쳐 갈까 하다 그만두었다. 무슨 수를 쓰든 기슭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맨발로 육지에 오르면 곤란해질 것 같았다. 어쨌든 메스트레까지는 가야 했다. 강 기슭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졌다. 전보다 떠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 강 기슭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버드나무 덤불의 장가지들까지 보였다. 나무 토막이 천천히 돌면서 기슭을 등지자 나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맴돌았다. 다시 보았을 때 강 기슭은 아주 가까워져 있었고 나는 한 팔로 나무 토막을 잡고 발을 차며 다른 한 팔로 헤엄쳐서 강 기슭으로 나가려 했지만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소용돌이 밖으로 벗어나 멀어질까봐 두려웠다. 나는 한 손으로 나무 토막을 잡고 두 다리를 그 옆까지 끌어올려 강 기슭 쪽으로 힘껏 떠밀었다. 덤불이 눈앞에 보였지만 아무리 반동을 주며 힘껏 헤엄을 쳐도
물살 때문에 강 기슭에서 멀어지기만 했다. 군화 때문에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열심히 물살과 싸웠고 고개를 들어 강 기슭에 가까워진 것을 보고는 천근 같은 다리 때문에 공포해지는 와중에도 기슭까지 죽으라 헤엄쳤다. 나는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렸고 몸을 끌어올릴 기력조차 없었지만 익사는 면했다.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는 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것이다. 힘을 쓰느라 뱃속과 가슴이 텅 빈 듯하고 울렁거려서 나무가지를 붙든 채 잠시 가만히 있었다. 울렁거림이 가라앉자 나는 버드나무 덤불을 끌어당겨 껴안고 나무가지를 팔에 감은 채 잠시 쉬었다. 그런 뒤 덤불을 헤치고 기어서 강 기슭으로 올라갔다. 날은 거의 밝았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강 기슭에 엎드려 강물 소리와 빗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일어나 강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라티사나까지는 강을 건널 다리가 없었다. 내가 있는 곳은 산비토 맞은편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앞쪽에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도랑이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갔다. 그때까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랑둑 덤불 옆에 앉아 군화를 벗고 물을 빼냈다. 외투를 벗어 서류가 든 지갑과 전부 젖어버진 돈을 안주머니에서 꺼낸 뒤 외투의 물을 짰다. 바지도 벗어서 짜고 스츠와 네이도 짰다. 나는 손바닥으로 몸을 두드리고 문지른 뒤 다시 옷을 입었다. 군모는 잃어버렸다. 외투를 입기 전 소매에서 헝겊 벼를 떼어내 돈과 함께 안주머니에 넣었다. 돈은 젖었지만 이상은 없었다. 세어보니 3,000리라 조금 넘었다. 옷이 젖어 척척 달라붙었고 나는 혈액순환이 되도록 양팔을 두드렸다. 털로 짠 네일을 입고 있어 몸을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았다. 권총은 아까 그 길가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권총집만 외투 안쪽에 찼다. 망토도 없이 비를 맞아 추웠다. 나는 운하의 둑을 걷기 시작했다. 한낮이지만 축축하고 가라앉고 음산해 보였다. 들판은 황량하고 비에 젖어 있었다. 저 멀리 평원에서 솟아있는 종탑이 보였다. 나는 도로로 나섰다. 앞쪽에서 부대가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쩔룩거리며 길 한쪽으로 뛰어가는데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아무도 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강 쪽으로 올라가는 기관총 파견대였다. 나는 계속 길을 따라 걸었다. 그날 나는 베네치아 평원을 가로질렀다. 원래 평평한 지대지만 비가 내리자 더욱 평평해 보였다. 바다 쪽으로는 해수 습지만 있고 길은 거의 없었다. 길은 모두 강 어귀를 따라 바다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을 횡단하려면 운하 옆길을 따라가야 했다. 나는 북에서 남으로 이 지역을 가로질렀고 2개의 철로와 많은 길을 지나 마침내 습지 옆을 달리는 철로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만났다. 베네치아에서 트리에스테로 향하는 간선철도로 높고 단단한 철뚝이 있고 단단한 노반에 복선이 깔려 있었다. 철로 조금 아래쪽에 신호 정차역이 있고 보초를 서는 경비병들이 보였다. 철로 위쪽에 습지로 흘러가는 개울이 있고 거기에 다리가 있었다. 다리 위에도 경비병이 있었다. 북쪽으로 들판을 가로지를 때 평평한 들판이라 멀리서도 이 철로로 달려가는 기차가 보였었는데 포르토 그루아로에서 오는 기차 같았다. 나는 경비병들을 살피다가 양쪽 철로가 다 보이도록 철뚝에 누웠다. 다리에 있던 경비병이 내가 누워있는 쪽으로 조금 걸어오다가 뒤돌아 다시 다리로 돌아갔다. 나는 배고픔을 견디며 누운 채 기차를 기다렸다. 아까 본 기차는 많은 차량이 달려있어 기관차가 천천히 움직였는데 그 정도면 기차에 올라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기다리다 체념하려는 순간 기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똑바로 달려오는 기관차가 조금씩 크게 보였다. 나는 다리에 있는 경비병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리 근처에서 걷고 있었지만 철로 반대쪽이었다. 기차가 지날 때에는 거의 시야가 가려질 것 같았다. 나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기관차를 주시했다.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다. 많은 차량을 달고 있었다. 기차에도 경비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인지 살펴보려 했지만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기관차가 내가 누운 지점에 거의 다다랐다. 평지인데도 기관차는 전기를 뿜으며 헐떡거렸고 기관사 모습이 스쳐가자 나는 벌떡 일어나 차량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경비병이 보더라도 철로 옆에 있는 편이 더 의심스러울 것이다. 6의 화차 몇 량이 지나갔다. 그 뒤에 곤돌라라고 부르는 나지막한 무게화차 한 량이 캠프에서 천이 덮인 채 다가왔다. 나는 차량이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날려 기차 끝 손잡이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그러고는 나를 가려줄 뒤쪽 높다란 유계 화차와 곤돌라 사이로 기어들었다. 아무도 나를 못 본 것 같았다. 손잡이를 잡은 채 연결판에 발을 디디고 몸을 낮게 웅크렸다. 기차는 거의 다리 맞은편까지 왔다. 그때 경비병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기차가 통과하는 순간 그 경비병이 나를 보았다. 소년이고 쓰고 있는 철모가 너무 커서 헐렁했다. 내가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자 그는 시선을 돌렸다. 아마도 내가 기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리를 통과했다.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통과하는 차량들을 지켜보는 경비병을 보다가 나는 캔버스 천이 어떻게 묶였는지 보려고 허리를 숙였다. 고리가 달려있는 가장자리가 밧줄로 묶여 있었다. 칼을 꺼내 밧줄을 끊고 밑으로 팔을 넣어보았다. 비에 젖어 뻣뻣해진 캔버스 천에 딱딱한 것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앞쪽을 바라보았다. 앞의 유계 화차에 경비병이 타고 있지만 그는 전방만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놓고 캔버스 천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무언가에 이마를 세게 부딪혀 혹이 생기고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계속 기어 들어가 납작 엎드렸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캔버스 천을 다시 묶었다. 캔버스 천 아래에는 대포들이 있었다. 대포에서는 깨끗한 석유와 윤활유 냄새가 났다. 나는 캔버스 천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철로 위에서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었다. 누운 채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대포를 구경했다. 대포에도 캔버스 천이 덮여있었다. 제3군에서 전선으로 수송되는 대포들이 분명했다. 이마에 혹이 부어올랐고 나는 가만히 누워 피가 멈추고 굳기를 기다린 뒤 상처난 곳만 남기고 마른 피딱지는 떼어냈다. 상처는 대수롭지 않았다. 손수건은 없었지만 손가락을 더듬어 캔버스 천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피가 말라붙었던 자리를 씻어내고 외투 소매로 깨끗이 닦았다. 사람들 눈을 끌고 싶지 않았다. 메스트리에 도착하면 분명 대포들을 점검할 테니 그 전에 빠져나가야 했다.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도 되는 대포란 없다. 지독하게 배가 고팠다. 32. 캔버스 천이 덮인 무기화차 바닥에서 대포들 옆에 누워있자니 온몸이 젖어 추운 데다 몹시 배가 고팠다. 결국 나는 몸을 돌려 두 팔에 머리를 얹고 엎드렸다. 무릎은 뻐근했지만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버텨줬다. 발렌티니의 솜씨는 훌륭했다. 그가 수술해준 무릎으로 후퇴 구간 절반은 걷고 탈리아멘토 강에서는 잠깐 헤엄도 쳤다. 이 무릎은 그의 것이다. 다른 쪽 무릎은 내 것이다. 의사가 몸에 손을 대면 더 이상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 머리는 내 것이고 배도 내 것이다. 그 배가 너무 고팠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머리는 내 것이지만 머리를 쓰지도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많지 않은 몇 가지 기억만 떠올릴 수 있었다. 캐슬린을 떠올렸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를 생각하자니 미칠 것 같았고 그러니 생각하지 않기로 그저 아주 조금만 캔버스 천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 들어오는 화차 바닥에 캐슬린과 함께 누워 덜컹거리며 천천히 달려가고 있다고만 상상하려고 했다. 생각보다는 상상을 하고 싶었지만 화차 바닥은 누워있기에 너무 딱딱했고 그녀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은 데다 옷은 젖고 바닥은 조금씩 흔들리고 외로운 마음으로 누워 젖어놓고 딱딱한 바닥 대신 아내를 상상하는 건 괴로운 일이었다. 아무리 캔버스 천 아래가 편안하고 대포 옆에 있는 것이 즐겁다 해도 무게 화차 바닥과 캔버스 천에 덮인 대포와 바실린 칠한 금속의 냄새와 비가 새어드는 캔버스 천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런데 너는 여기에 함께 있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는 아주 분명하고 냉정하게, 아니 냉정하다기보다는 분명하고 공허하게 그것이 보여. 너는 한 나라의 군대가 퇴각하고 다른 나라의 군대가 전진하는 곳에서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그 현장을 공허하게 목격했지. 너는 화재로 물건을 전부 잃어버린 매장 책임자처럼 너가 맡은 구급차들과 부하들을 모두 잃어버렸어. 그런데 여기는 보험도 없어. 너는 이제 그 일에서 떠난 거야. 이제 의무도 사라졌어. 매장에 화재가 난 뒤 늘 써오던 억양을 쓴다는 이유로 매장 책임자를 총살하려 했다면 매장이 다시 문을 열어도 그 책임자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다른 직업을 찾겠지. 다른 일자리가 있고 경찰에 체포되지만 않는다면. 분노는 모든 의무와 함께 강물에 씻겨 나갔다. 의무는 헌병이 내 멱살을 잡는 순간 이미 사라졌지만 나는 외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지만 군복은 버리고 싶었다. 소매에서 별을 떼어버린 것도 편의 때문이었다.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반감 때문도 아니었다. 그냥 완전히 손을 뗀 것이었다. 나는 모두의 행운을 빌었다. 착한 사람, 용감한 사람, 침착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행운을 누려 마땅하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고 나는 이 빌어먹을 기차가 메스트레에 도착하면 뭘 좀 먹고 생각을 그만하고 싶었다. 그만해야 했다. 그 헌병이 내 멱살을 잡는 순간 이미 사라졌다.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다. 피하니는 그들이 나를 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총살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뒤져 서류를 가져갔다. 하지만 내 서류는 없을 것이다. 익사했다고 보고할 수도 없다. 미국에는 뭐라고 알릴까? 부상이나 어떤 이유로 죽은 줄 알 것이다. 빌어먹을. 배가 너무 고프다. 장교 식당의 신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리날디는 아마 그는 포르데노네에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퇴가가지 않았다면 그래 이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그들 누구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생활은 끝났다. 나는 리날디가 매독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걸렸더라도 제때 치료하면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들 했다. 그래도 그는 걱정하겠지. 내가 걸렸더라도 걱정했을 것이다. 누구든 그럴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먹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정말이지 그렇다. 먹고 마시고 캐서린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어쩌면 오늘 밤,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일 밤이면 맛있는 음식과 시트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녀와 함께가 아니면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아주 급히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도 갈 것이다. 그럴 거라는 걸 나는 안다. 언제 떠나야 할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누운 채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했다. 갈 곳은 많았다.